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이철규 기자입니다. 한 주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법률방송 로투데이 스페셜입니다. 먼저 법조계 뉴스를 심도 있게 다루는 로인사이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단연 검찰총장 후보자 제명과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일이었는데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법관 PC조사는 절대 안 된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항명으로도 비칠 수 있는 국정조사 요구 파문을 심층 보도해드립니다. 관련해서 대한변협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판사로 도식화된 대법관 구성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해방 이후 70년, 대한민국 대법관 구성의 역사와 면면, 대법관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로인사이드는 아울러 조금은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성년 후견인 제도와 한 해 수조 원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도 있는 법무 담당관 제도에 대해서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검찰총장 후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오늘 확정된 검찰총장 후보 4명, 이른바 무슨 통이라고 하죠. 그 전공별로 좀 분류를 해볼까요? 네, 표현하신 대로 전공을 기준으로 보면 네. 우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소병철 농협대 석좌 교수는요, 이른바 정책기획통, 대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거친 문무일 부산 고검장은 특수수사통, 대검 공안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두루 거친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공안통으로 분류됩니다. 조희진 검사장은 임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씩 볼까요? 먼저 4명 가운데 유일한 전직 검찰 간부죠. 농협대 석좌 교수 소병철 교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농협대 석좌 교수 소병철 교수는요,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 제1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5기로 수료했습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그리고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법무연수원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검찰 내 정책기획통으로 꼽힙니다. 네, 검찰 내 신망이 아주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죠. 네, 소병철 교수는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 검찰 옷을 벗은 뒤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요. 후학 양성에 전념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검찰 법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자기 관리와 일 처리가 철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를 거절했습니다. 네, 검찰개혁 차원에서 보면은 검찰 조직을 다독일 인사로는 적격처럼 보이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전남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전직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네요. 현직은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1명 이렇게 되죠? 네, 문무일 부산 고검장을 먼저 보면요. 문 후보자도 광주 출생으로 광주 제1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했고요. 대검 중앙수사1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일부 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부산 고검장입니다. 문 고검장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대검 특별수사팀장을 맡는 등 이른바 특별수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오세인 후보자는 경력을 보니까 공안 쪽 경력들이 많네요. 네, 오세인 광주 고검장은요, 광원 양양 출생으로 강릉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고요. 대검 공안 2과장과 범죄정보 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대검 공안 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안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반부패부장 등을 두루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세인 고검장은 공안통으로 분류되면서도 기획, 범죄정보, 특수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경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 조희진 검사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조희진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검사장에 올라서 유리천장을 깬 인사인데요. 충남 예산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19기로 수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제주지검장을 역임했고 현재 의정부 지검장입니다. 이번 4명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네. 조 후보는 여성 검사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과장 등 여성 1호 기록을 줄줄이 만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4명 가운데 1명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아직 임명 전이어서 네.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네. 문 대통령에게 재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신속하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네. 검찰총장 공석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네. 법무부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만큼 네. 그 전에 법무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무부 오늘 보니까 국민이 원하는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총장이 어떤 총장이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대법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내일 박정화, 조재현 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데 관련해서 오늘 대한변협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 구성이 이른바 네. 서울대 법대 남성 판사로 너무 도식화돼 있다. 이걸 좀 다양화하자 이런 취지의 네. 토론회인데요. 뭐 기존 대법관 구성 관련해서 통계나 자료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법무부가 2015년에 네. 이제 발표한 역대 대법관 구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네.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2015년까지 재임한 총 142명의 대법관들 중 판사 출신이 124명으로 87.3%, 네. 서울대 출신이 102명으로 71.8%입니다. 네. 여성은 4명으로 2.9%에 불과합니다. 뭐 편중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법관 정도 할 자원이면은 저 정도 스펙으로 이른바 스펙으로 귀결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예는 어떨까 합니다. 네.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청거된 인사 중에는 네. 김선수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네.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의 사시수석 출신입니다. 네. 말씀하신 스펙으로는 전혀 빠질 게 없는데요. 네. 이번 후보자 추천에서 빠졌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의 사시수석이라고 꼭 대법관 후보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네. 김선수 변호사가 이른바 재야 변호사, 그러니까 판사 경험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어서 네. 추천해서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즉 판사 출신이 아니어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 너무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뭐 듣고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외에도 이른바 네. 법관 순혈주의를 따라가면 전관 예우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네. 이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변협 측의 주장인데요. 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법원은 법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이므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판결을 통해 법의 통일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법관 중심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네, 판사 눈치 보기도 문제인데요. 네. 실제 판사들은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한 법관이 보직 평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5.8%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네. 60.8%가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즉 10명 중 거의 9명이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했을 경우에 네. 법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또한 일선 판사, 그리고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대법관 선발 방식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뭐 취지와 명분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안이 나온 게 있나요? 네, 가장 큰 줄기는 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45세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 중에서 각종 법 조직에 20년 이상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 대법관 자격 요건 조항을 없애자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학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대법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네, 먼저 미국을 보면요. 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이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대법관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법률 같은 게 없습니다. 네. 때문에 대통령이 꼭 법조인이 아니어도 이제 법학 교수나 정치인 등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지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추천한 인사를 네. 상원에서 검증한 다음에 통과하면 대법관이 됩니다. 네. 일본의 경우도 행정가와 외교관, 대학 네. 교수 등 꼭 판검사 출신이 아니어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명망가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네. 대다수 선진국은 대법관 문호를 꼭 법조인에게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대법원 얘기 이어서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 이번에는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아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0단독 남인수 판사인데요. 네. 남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3,000자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글을 통해 남 판사는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해당 컴퓨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오는 24일 2차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해당 컴퓨터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는 컴퓨터라고 의심되는 컴퓨터인데요. 네. 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고 네.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네. 계속 논란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나 재조사는 없다. 그리고 특히 법관 PC 조사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선을 그었었잖아요.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법관회의 상설화와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자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네. 입장문을 발표하고 네. 법관회의 상설화는 받겠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안 된다라는 네.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컴퓨터를 열어 조사하는 교각사로의 우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안 된다는 메시지를 법관회의에 던졌습니다. 네. 명분은 재판 관련 자료 등 이 판사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속내로는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보다 판사 컴퓨터 조사라는 즉 헌법에서 보장한 이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도 있는 선례를 만들지 마라. 재무덤 팔찌 타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럼에도 남인수 판사가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장 말을 귓등으로 흘리면서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받은 데에는 나름 근거와 명분이 있었을 텐데 어떤 건가요? 네, 남 판사 주장은 네. 해당 컴퓨터는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의 행정용 컴퓨터로 네. 판사실 소속 판사의 재판용 컴퓨터와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판사 재판용 컴퓨터 아닌데 네. 딴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정면으로 치받은 겁니다. 네. 해당 PC는 결정문이나 판결문 초안 등이 보관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관 독립 영역이 아니다라는 게 남 판사가 어제 올린 글입니다. 네, 정말 세게 들이받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무척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남 판사 주장대로 행정용 PC와 재판용 PC라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는 팩트가 맞나요? 네,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맞다 네. 아니다 확답을 피했는데요. 네.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남 판사가 얘기한 이 행정용 컴퓨터와 네. 재판용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행정 PC, 재판 PC 이렇게 나뉜다는 건지 네. 아니면 한 컴퓨터라도 네. 이 계정을 달리해서 네. 재판용인지 행정용인지 이렇게 따로 쓴다는 건지 네. 남 판사가 무슨 취지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네. 확답을 피했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행정 PC하고 재판 PC가 나뉜다고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나뉜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아니다는 아닌 건데 법관의 쪽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남 판사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네. 법관회의 회칙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표 판사 5명이 네. 동의해서 발의하면 2차 회의에서 논의 대상으로 네. 삼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네. 법관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승용 판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대표 중에 아까 말씀 5분 이상이 동의해서 발의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남인수 판사님은 대표는 아니시거든요. 대표 5분을 모으지 못하면 그건 논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관련해서 남인수 판사는 네.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법관회의에서 해당 컴퓨터 조사 요구를 80%가 넘는 비율로 의결을 했는데도 네. 결국 전면 거부됐다. 이는 향후 상설화될 법관회의의 위상을 요구한다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네. 남 판사는 그러면서 법관회의 의결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네. 펼쳤습니다. 안 그래도 뭐 판사회의 상소라 받고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한 거 그냥 눈 감고 지나가기에는 법관회의가 모양새가 너무 빠져서 딜레마일 거다라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점입 가경이네요. 장한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오늘은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법무 담당관 제도에 대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국회에서 대한변협 주최로 법무담당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뭐 이런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법무담당관,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무담당관은요. 네. 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 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일반 민간기업에 사내 변호사가 있다면 네. 공공기관은 법무담당관이 이 기업 사내 변호사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무담당관이 하는 업무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사전적으로는 법치행정이라고 네. 하는데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그러니까 어떤 행정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네.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추후 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네. 뭐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법적인 분란이나 이런 논쟁이 생길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뭐 좋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좋은데 네. 문제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대한변협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넉 달간 네.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45개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289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무 네. 담당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전체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법무 담당관 직제를 두고 변호사를 법무 담당관으로 두고 있는 기관은 40개 기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법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등 부실하게 네. 법무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구나 조사 대상 가운데 통일부 등 41개 기관은 아예 법무 담당관 직제 자리나 이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법무담당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 담당관이 하는 업무가 네.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가 적법한지 등을 검토하는 네. 건데요. 네. 이걸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정부를 피고로 제기된 소송이 4,742건에 달하는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가액으로 보면 무려 7조 5,458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네요. 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보면요. 네. 정부가 재판에서 질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미리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만 2조 6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여기에 소송 비용과 이자 비용 등이 더해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같은 업무를 두 번 하거나 아니면 하던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네. 더불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김현 대한변협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행정기관의 정책기관과 시행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정책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안을 제시한 게 있나요? 네, 현행 정부 조직법에는요. 네. 이 법무 담당관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를 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네.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법무 담당관으로 두자는 건데요. 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국 이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는 어떤 변호사 직업의 확대의 의미, 또 행정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완성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요.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용어는 조금씩 달라도 네. 모든 주요 정부기관에 필수적으로 이 법무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네. 뭐 법무담당관 제도 활성화, 이거 대한변협의 주요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행이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어제요 오늘도 조금 낯선 용어이긴 한데 성년 후견 제도라는 걸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센터 개소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성년 후견제도 시행 4년을 맞아서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 관련 업무를 전담할 후견센터를 설치하고 오늘 개소식을 한 건데요. 후견 관련 사건 수가 급증하면서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건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하기 위해 독립된 조직을 설치했다는 것이 가정법원의 설명입니다. 뭐 성년 후견제도 많이 들어보기는 들어본 말인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네, 성년 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독자적 판단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집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저런 일상 행위야 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과 또 해당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에도 이른바 판단 능력과 행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뭐 한정치산자니 금치산자니에서 이런 사람들을 저 법정 대리인을 두도록 했잖아요. 성년 후견인과 법정 대리인 뭐가 다른 건가요? 예, 법원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정하면 말씀하신 법정 대리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 전엔 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또 순서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제1순위가 배우자, 또 그 다음이 직계 혈족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라고 해서 법률을 잘 알거나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해 준다는 보장이 없고 더 큰 문제는 이 법정 대리인이 재산을 가로채거나 갈취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법원이 직접 후견인으로 선정해 주는 제도가 2013년에 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이 된 겁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그럼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시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시행 첫 해인 2013년에 후견 개시 사건은 336건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보다 약 286%가 증가한 129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뭐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내실은 어떤가요? 네,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됐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일선 지자체에서는 관련 자치 조항을 대부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행자부는 지자체에 정비 대상 자치법규 목록과 사유별 정비 기준, 또 상위법의 정비 사례, 또 경과 규정과 관련한 부칙 표준안 등을 제공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년 후견제도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일본에 취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잘 돼 있는 거 보고 상당히 부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빨리 잘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로투데이 현장기획 순서입니다. 50억 원, 구속돼 감옥에 간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는 조건으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이번 주 현장기획에선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판결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부르는 게 값인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실태와 대법원 판결을 피해가기 위한 각종 변형된 성공보수, 그 꼼수를 고발합니다. 아울러 남인수 판사에 이어 또 다른 현직 법관이 인터넷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에 일반 시민들이 힘을 보태달라며 청원글을 올린 법원 바깥으로 나간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앞서 정은호 법조 게이트 관련 김수천 전 부장판사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구속을 면하게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른바 형사사건 성공보수라는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꼭 2년 전 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얘기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유였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지 꼭 2년이 지났습니다. 성공보수, 정말로 무효화됐는지 알아봤습니다. 대개의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이른바 사건의 난이도와 혐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건에 따라서 책정되는 그거는 이제 일괄적이지 않고 형사의 경우는 사건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르겠죠. 사건의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당장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인터넷에선 급한 마음에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는데 진짜 줘야 하느냐고 문의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1,000만 원을 성공보수로 받는다는 등 아예 성공보수가 정액제처럼 돼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들대로 의뢰인들이 먼저 성공보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할 경우에 그에 따르는 어떤 성공보수를 지급해드리겠다라고 오히려 의뢰인들이 제안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주 급한 마음에 또는 그래야 안심이 돼서 주는 몇백만 원 정도의 성공보수는 그나마 그렇다 해도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성공보수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공보수는 이른바 전관예우나 법조비리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속 상태에서 보석을 시켜주는 대가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무려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임료로 건넨 정운호 법조 게이트입니다. 현직 부장판사에게까지 돈을 건넨 이 사건은 성공보수를 고리로 한 법조계의 어두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결정한 취지에는 10분 동감하나 실제로 그것이 법률 문화의 관행으로 자리 잡는 데는 역시 다소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돈은 받아야 하고 대법원은 받으면 안 된다 하고 그러다 보니 변형된 성공보수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이른바 페이백입니다. 성공보수를 아예 계약할 때 미리 받고 성공하지 못하면 받은 돈,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겁니다. 시간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타임차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공을 조건으로 보수를 주지 못하니 내 사건에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취지로 시간당 얼마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임차지는 보통 시간당 30만 원에서 70만 원, 전관의 경우 100만 원 단위를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시간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아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과 롯데 등 재벌들이 계약한 대형 로펌이라는 소리가 법조계에선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의뢰인들은 또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대놓고 또는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이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볼멘 목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막으니까 이제 그 페이백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수령도 해가지고 또 단계별 타임차지 이런 각종 이런 변형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공보수를 무효화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관련해서 변협은 해당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헌법재판소든 국회 입법이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법 제도 정비 작업과 명확하고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가이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흘 전엔 서울중앙지법 현직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필요성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는데요. 이번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속 판사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일반 네티즌과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 울타리를 뛰쳐나온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로투데이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어떤 쪽이 더 상식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전주지법 차성한 판사. 현직 판사가 극히 이례적으로 네티즌들을 상대로 청원글을 직접 올린 겁니다. 차 판사는 이 글에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는 덮어두고 가면서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판관으로서 단죄하려 하는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비아냥은 듣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차 판사는 블랙리스트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라며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차 판사는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는 이미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 추가 조사를 재요구한들 또 거부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판사의 직을 건 사실상의 항명. 사흘 전에는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해당 컴퓨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판사들의 성향 등을 분류한 판사 블랙리스트가 담겨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PC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판사 컴퓨터를 열어 조사하는 교각사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위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잇단 정면 도전, 차성한 판사의 청원글엔 판사들의 정의를 지지한다,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만여 명 넘는 네티즌이 서명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잇단 항명성 글과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법원 바깥으로 나간 데 대해 법원행정처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측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법관회의 소속 판사가 아닌 남인수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촉구를 법관회의 안건으로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엔 법관회의 소속 차성한 판사가 추가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이례적으로 인터넷에 직접 올렸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어서 본인이 대표자시긴 하지만 법관의 그 구성원인 대표자시긴 한데 저희하고 상의하고 하시거나 또 법관의 위임을 받아 하시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차성한 판사는 특히 전국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실무를 담당할 소위원회 소속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상설화되는 법관회의에 강제력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느냐가 최대 쟁점인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회의의 힘겨루기도 비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인수 판사도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법관회의에서 해당 컴퓨터 조사 요구를 80%가 넘는 비율로 의결했는데 전면 거부됐다. 이는 향후 상설화될 법관회의의 위상을 예고한다고 적었습니다. 법관회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판사사회에서 늘 어느 정도는 있어왔지만 법원 바깥으로 나가 국회 손을 빌려서라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사법개혁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피자업계의 신화에서 갑질의 신화로, 미스터 피자에서 미스터 갑질로 급전직한 정우연 전 미스터 피자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과 정 회장의 갑질 백태를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지난 한 주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또 한 사람,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인데요. 문무일 검사는 어떤 사람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왜 문무일 후보자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또 아이돌 그룹 멤버는 물론이고 유명 배우와 탤런트까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예인 성폭행 논란과 이와 관련된 무고 이야기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지만 또 무고도 아니라는 어찌 보면 모순되는 성폭행과 무고 사이의 간극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미스터 피자 정우연 전 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정우현 회장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혐의가 뭔가요? 네, 일단 정우현 회장은 오늘 검찰 출석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9시 17분쯤에 이제 네.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일단은 뭐 갑질이라고 하죠. 네. 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뭐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네.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분위기 파악이 된 듯 뭐 기자들 앞에 바짝 언 모습이었는데요. 네. 뭐라고 들어가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뭐 무슨 무리를 일으켰다는 건가요? 네, 이른바 뭐 치즈 통행세 논란인데요. 네. 그 피자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치즈를 이용해서 뭐 네.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에서만 치즈를 받게 하고요. 또 네. 물류 자체. 그 치즈를 옮겨주는 것도 자신과 관계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그 하도록 한 혐의가 있는데요. 네. 가맹점들에 따르면요, 보통 10kg에 7만 원 정도 하는 치즈를 네. 8만 7천 원이라는 폭리를 취하면서 네. 팔았다고 합니다. 뭐 다른 혐의가 더 있나요? 네, 이른바 보복 출점 논란인데요. 보복 출점이요? 네, 뭐 가맹점주가 이 프랜차이즈를 탈퇴해서 자기만의 그 새로운 피자 가게를 운영하자 바로 보복에 들어간 건데 네. 미스터 피자 본사 직영점을 근처에 바로 내서 온갖 할인을 하고요. 네. 또 말도 안 되는 끼어 팔기, 뭐 한마디로 우리 눈밖에 나고 당신이 장사할 수 있냐, 뭐 네. 이런 식으로 보복 점포를 출점을 한 건데요. 심하네요. 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네. 이 피자 프랜차이즈 탈퇴한 해당 점주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네. 벌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단가요? 뭐 더 있나요? 네, 뭐 미스터 피자 그 광고비를 본사가 아닌 가맹점에 네.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고요. 네. 본인이 지난 2012년에 쓴 자서전 나는 꾼이다 이 책을 가맹점에게 또 떠넘겨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등 뭐 말 그대로 온갖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울러 개인적으로도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서 그 자금 세탁에 사용한 혐의 등 뭐 개인 비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정우현 회장 경비원 폭행 얘기는 또 뭔가요? 네, 그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네. 50대 경비원을 뭐 빌딩 문을 잠갔다고 폭행한 사건인데요. 네. 이 빌딩은 통상 10시면 경비원이 문을 잠그는데 네. 정우현 회장이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문을 잠그냐 하면서 경비원을 두 네. 차례 정도 폭행을 했고 시간이 몇 시나 됐는데요, 이때가? 그때가 10시 반이 넘었습니다. 아, 그럼 통상 잠글 시간은 네, 지났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또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당시 네. 약식 기소까지 됐었고요. 뭐 논란과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아, 이 빌딩 폭행 회장이 정우현 회장이었네요, 보니까. 미스터 피자 말고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떤가요? 이게 뭐 다른 데도 다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만 유독 그런 건가요? 뭐 아무래도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아마 이 미스터 피자로서 이번 사건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유나 근거가 있나요? 네, 일단 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뭐 갑질 수사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네. 피자헛과 본죽 같은 뭐 유명 업체들은 물론이고 네. 뭐 하다못해 뭐 떡볶이 업체까지 네.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네. 공정위에서 적발을 당한 사안들이 워낙 많아서 언제든 수사로 전환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공정위는 이거 밖에도요. 뭐 올리브영이나 하이마트, 다이소 등 생활 밀착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해서도 네. 수사를 하고요. 삼성중공업,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대기업 갑질 뭐 이런 것 저런 거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미스터 피자 사건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뭐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꽤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입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검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텐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검찰 개혁과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 관련해서 질문 등을 쏟아냈는데요. 네. 문무일 후보자는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돈봉투 만찬으로 상징되는 검찰 구태에 대한 문무일 후보자의 인식과 향후 네. 검찰 개혁 의지를 함축적으로 이제 발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제를 좀 복귀해 볼까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문무일 후보를 포함해 4명의 후보를 추천한 게 그제, 그리고 바로 하루 뒤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문무일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을 했는데 뭐 문자 그대로 전광석화예요. 예, 뭐 사실상 낙점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배경과 이유를 보면 네. 검찰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네.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네. 대형 부패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얘기입니다. 네. 검찰개혁 적임자로 문무일 후보자를 인선한 뭐 배경과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관련 일화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판사들을 포함한 법조계 집단 반발로 이어졌죠. 이른바 2차 사법파동이 터졌는데요. 당시 문무일 후보자는 사법 연수행 신분으로 연수원 동기였던 이재명 현 성남시장과 함께 뭐 연수생 반대 서명을 주도해서 185명의 반대 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원래부터 뭔가 싹이 좀 보였네요. 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박근혜 정권 실세들을 수사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을 지내는 등 뭐 청와대에서 문무일 후보자의 이런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단 있는 성품을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 뭐 약간 눈치 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는 문무일 후보자 뭐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좌고우면 안 했다, 뭐 사람으로서 할 짓은 다 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던데요 오늘. 예, 그런 강단 있는 면과 무엇보다 수사 실력에 있어서 문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걸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검찰 신망이요?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 뭐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사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공수처와 경찰에 나눠주는 거죠. 멀리 나갈 경우 기소권과 기소를 위한 보충 수사권만 검찰에 두는, 즉 뭐 검찰 입장에서는 개혁은 곧 가진 권한 나눠주기, 내려놓기, 검찰 권력의 약화 이런 뜻입니다. 네, 뭐 당연히 검찰 내부 반발이 강하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잖아요, 전부. 예, 바로 이 검찰 내 반발을 때로는 누르거나 뭐 때로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달래고 추스르는 것, 이것이 이제 검찰 내 신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제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네.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자는 법무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치밀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킴은 물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무일 후보자 어깨가 뭐 좀 무거울 것 같은데 본인도 이런 입장인 거를 알고 있겠죠? 예, 오늘 출근길에 문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을 묻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뭐 어떤 뜻으로 봐야 될까요? 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 뭐 청와대가 바라는 것 등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뜻 같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 외부에서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실행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검찰 안에서는 뭐 개혁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 달래기와 이른바 적폐청산, 부정부패 척결, 이거는 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 같은데 속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한 여성이 이 아이돌 그룹 멤버를 경찰에 고소를 해서 어제 연예계는 물론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돌연 아이돌 그룹 멤버는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요. 이슈플러스 오늘은 성폭행과 무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아이돌 그룹 성폭행 고소 논란 뭐 어떻게 된 내용인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 오전 한 여성이 술자리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112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후 경찰 고소인 조사에서 이 여성은 아이돌 그룹 멤버는 나를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했던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신고 내용과 진술 내용이 아침 저녁 사이에 바뀐 건 또 그렇지만 성폭행을 당했다가 아니고 당한 것 같다. 좀 애매해 보이네요. 네, 당시 술자리에는 남녀 3명씩 모두 6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처음에는 3명 모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다가 아이돌 그룹 멤버를 뺀 남성 2명이 나를 성폭행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네, 무고죄라고 있잖아요. 없는 죄를 있다고 신고를 하면은 처벌받는 거. 이 여성은 무고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네,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무고죄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신고를 하면서 이 허위의 사실인 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네. 이 무고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거짓말로 신고하고 있다는 걸 수사기관이나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흘 네. 전에 있었던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 재판이 네. 바로 그 사례인데요. 네.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허위 고소한 혐의, 네. 그러니까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유흥업소 여정업원 송모 씨에 대해서 네.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무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났다면은 뭐 박유천 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말인가요? 네, 그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요. 네. 내밀한 사정에 이제 당사자들만 알 수 네. 있겠는데 일단 바깥으로 드러난 사실은 네. 2천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이 박유천 씨 제안에 이 네. 여성이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네. 박유천 씨가 돈을 주지 않아서 박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거고 네. 이제 박 씨가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 여성은 다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을 네. 바꾼 겁니다. 뭐 그런데도 무고가 아니라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네, 고소 당시에는 네. 본인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식했다. 즉 거짓말로 일부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다라는 이 송씨 측 주장을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배심원들이 받아들인 건데요. 네. 법리적으로 판단을 거친 결과 송 씨가 박 씨를 모함하려고 거짓 고소를 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네. 법원은 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네. 이 씨를 의도적으로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뭐 성폭행은 아닌데 성폭행 고소가 무고도 아니다. 뭐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갑갑하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자꾸 박유천 씨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네. 이 박유천 씨는 앞서 언급한 송모 씨 말고도 네. 또 다른 유흥업소 여성한테도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당한 바 있는데요. 네.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달라서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인 건가요? 네, 이 여성은 박유천 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에 이 여성이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네. CCTV에 녹화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성관계 이후에 조직폭력배까지 동원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서 네.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한마디로 CCTV라는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네. 이 경우 외에도요, 또 탤런트 엄태웅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했다가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여성의 경우인데요. 네. 당시 상황을 이 여성이 녹음을 했는데 네.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하는 그런 장면이 없이 네.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증거가 되면서 거꾸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네. 있습니다. 뭐 성폭행과 무고 뭐 좀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로 읽는 법조는 신문과 신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 뜻은 크게 다른 아리송한 법률 용어, 당사자들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신문과 신문의 차이를 카드 뉴스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도 저희 법률방송 로트데이 스페셜은 법조 관련 뉴스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시각, 무엇보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트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